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또 생태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전염되는 그런 질병인데 그 현재 알려진 모든 감염병 중에 60%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패스트라든지 돼지독감,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스페인 독감, 이래 등등하고 심지어 이제 에이즈까지도 사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그러면 인수공통 전염병이 왜 이렇게 자꾸 확산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특히 이제 도시화가 진전되고 또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도시 인구가 이제 밀집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 이제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침범해 들어가면서 살 곳을 잃은 동물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도시로 들어온 동물들이 이제 숙주가 되면서 이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본에 의한 식량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더 이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의 세계화가 이제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회의 그 실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일정의 좀 성찰의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개발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과도한 육식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는, 펑펑 쓰고 있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우리한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이 코로나19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도시화를 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은 굉장히 금융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거의 20대까지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화된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윤이 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을 계속 이제 독점하면서 거기서 이제 편익을 독차지하고 그 결과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 피케티도 얘기하듯이 이 이 자본 격차가 자본 소유에 의한 이런 이제 격차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도시 공간 자체도 양극화되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계층이 사는 지역하고 그렇지 못한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지구적인 자본 축적이 사실은 이 도시화의 핵심 동력인데 이렇게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이 축적되고 도시화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사실은 도시의 어쨌든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연대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예전에는 이제 국가의 그 지배를 어느 정도는 받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율적이고 오히려 국가 일정 부분은 국가를 대체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 자본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역할 자체도 재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재해마저도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데, 민주주의가 이제 계속 후퇴되면서 뭐 국수주의라든가 아니면 포퓰리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자 혐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런 혐오라든지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이제 파시즘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화된 식량 및 농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 식량 공급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서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 식량 주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요. 예컨대 2010년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정치적인 봉기랄까요? 이런 것이 일어나서 자스민 혁명이 이제 초래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빈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못 먹고 이런 거는 식량 자체가 생산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부족해서 이런 이제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에 이 식량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자꾸 후퇴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식량 수급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면 우리의 이제 식량 공급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식량 중에서 이 쇠고기 문화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환경의 핵심적인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쇠고기는 여러분 어른 세대한테 여쭤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예전에는 쇠고기라고 하는 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흔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소를 사육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려서 소 사육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숲을 베어내고 거기를 이제 그 초지로 만들고 아니면 목장으로 만들고 또 소를 또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이제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 사료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을 곡물이 아니라 동물이 먹을 사료를 키우는 농업이 또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소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병에도 취약하고 또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호르몬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빨리 이렇게 근육 생성되게 만든다거나 항생제를 계속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약품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일종의 이제 소고기 생산의 전 세계적인 이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쇠고기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오늘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현대화된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구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콩을 재배를 하는데 아마존 밀림을 베내서 콩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도 하고, 소가 이제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대두의 95%를 이제 이 소가 소비를 하죠. 그리고 미국 농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소고기 생산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농지의 75%는 이 동물 사료 재배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축이 소비하는 곡물의 양이 인도와 중국에서 사람들이 먹는 곡물의 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작물, 우리가 먹을 그 곡물을 생산하는 것 대신에 동물이 먹는 이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제 2차 녹색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공장식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 먹을거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이 순환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지금은 이제 자본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결과로 동물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해하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그 지금 이제 먹거리 체계가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소고기 안에 수많은 항생제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제, 여러분이 소비하는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뒤범벅돼 있기도 하고, 또 이 소가 메탄가스를 계속 이제 내뿜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에 계속 영향을 미치죠. 특히 메탄은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이 지구를 덮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질을 오염시키고 부영양화된 수질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폐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해서 환경 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소고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육이 조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박테리아도 쉽게 전파가 되고 사람한테도 이제 이게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코로나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심각한 불평등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계속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른쪽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표시하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꽤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또 더 이따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한국은 자산소득 격차가 날이 갈수록 이제 자꾸 커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뭐 선거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 토지를 둘러싼 이런 그 뭐 정보의 불법적 이용 이런 걸 통한 이제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20대들은 자꾸 좌절을 하죠.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는 집을 못 사겠다. 뭐 이런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갈수록 한국에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소득 집중도도 보면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니계수라고 이 불평등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인데 이것도 갈수록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불평등이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청년, 여성, 이주노동 뭐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뭐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가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재해와 관련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후기 위기가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해부터
가을서부터 이제 산불이 계속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산불이 일어났었죠. 이제 호주는 원래 좀 건조한 지역인데 갈수록 이제 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막화되면서 일종의 사막화되면서 이제 자연 발화되는 산불이 계속 이제 확산됐고요. 지금은 여긴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산불은 아니고 홍수가 또 지금 호주를 덮쳤어요. 그래서 홍수가 굉장히 유례없는 홍수가 났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쥐들이 도시로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익사하고 그 쥐 죽은 시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그런 피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도가 넘는 폭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사진인데 이 아스팔트가 녹아내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에 시베리아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의 135년 만에 최고 기온인데,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가 자꾸 이제 그 여름철에 38도면 한국도 이렇게까지 잘 덥지는 않는데 굉장히 더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이 남극에 있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 사진입니다. 왼쪽이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게 여름철에도 항상 이렇게 눈이 있죠, 남극에는. 근데 이제 그 작년 8월 사진인데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지방에도 지금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 사실은 극지방이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일 그 좀 먼저 이런 기후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기후 변화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 빙산도 지금 굉장히 빨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빙산이 계속 빨리 무너지고 있고, 이게 일종의 피드백 효과를 거치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빙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알비도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이제 빙산이 녹아 없어지면 반사를 못 시켜서 점점 빨리 더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전에 묻혀 있었던 메탄가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격변을 통해서 동식물들이 묻혀 있으면서 얘네가 이제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그 동안에는 이제 동토층이어서 얼어 있다가 이제 그 저장돼 있다가 이게 더워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메탄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싱크홀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는 싱크홀이라기 아니라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멍이긴 한데, 이게 한 폭이 한 20m 정도, 깊이가 3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싱크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베리아에서도 계속 산불이 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스가 계속 여기저기에서 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온난화를 또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면서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었던 그 균들도 대기 중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이미 중독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탄저균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대기 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올해 2월에 텍사스 지역을 덮친 한파인데요. 텍사스는 위도가 대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절대 추운 지방이 아닌데 추워봤자 10도, 영상 10도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치니까 전혀 이제 준비를 못했던 거고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가 이제 뭐 얼어붙어 가지고 전기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죠. 사망하기도 하고.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그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데, 북극 지방에는 항상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제트 기류가 흐르는데 기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압이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르는 건데 북극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보다 낮은 위도와의 온도 차이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제트기류 자체가 약해져요. 약해지면 이 추위가 그 밑에 위도까지 쭉 내려옵니다. 한국도 지금 계속 겨울에 그런 한파가 오는 게 그 제트기류 자체가 약해져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추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한파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50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은 약간 진동은 있지만 여기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간 값을 택한 건데, 이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100년 넘게 한 150년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가 거의 0.8도, 거의 1도 가까이 이제 이게 그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도가 무슨 의미냐? 빙하기 때, 그러니까 모든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된 그 빙하기 때하고 현재의 기온하고 지구 평균 온도 차이가 6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도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3도만 변해도 이미 굉장히 격변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1도 변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시간이 남았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 탄소 예산인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이제 스웨덴 소녀가 나와서 이 굉장히 연설할 때 이 탄소 예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탄소 예산이 뭔가? 이거는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넘어가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도씨 이상을 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탄소 예산입니다.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전체가 우리가 1.5도씨를 넘어가지 않는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의미해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2200 플러스 마이너스 320 기가톤 정도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인데, 이미 이 까만색 표시가 된 거는 이미 우리가 이만큼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예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 양인데, 1.5도씨를 한 반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확률로 하려면 580기가톤 정도를 우리가 배출할 수 있고, 훨씬 엄격하게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훨씬 우리가 남아있는 양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달성하려면 더 확실하게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게 420기가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년 평균 얼마 정도 배출을 하냐 하면 42에서 43기가톤 정도를 매년 배출을 합니다. 그럼 그냥 산수로 계산해도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 우리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좀 절박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이제 어떤 한 연구팀에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축됐으니까 온실가스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어들었죠. 이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이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건데, 근데 놀랍게도 같은 기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미 자연계에서 아까 시베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가 이미 더 이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순수한 노력으로 아까 이제 산수에서 해봤을 때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그것보다 적게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보통 이제 10년 남았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미 변화의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어서 이제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향후 5년 안에 1.5% 이상 상승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이 더워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접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 제가 출처라고 해놓은 데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카운트다운 1.5도씨 이렇게 치면 바로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탄소 예산을 써가지고 2.2도씨 시나리오하고 1.5도씨 시나리오를 다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온 거는 1.5도씨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1.5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냐. 제가 이게 4월 6일 날 찾은 건데 보시면은 앞으로 6년 8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이제 6년 8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화석연료를 쓰고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7년 이후에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그때는 무슨 수를 써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가 태어나서 여기서 그런 얘기해도 되나? 종교 얘기는 아니고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46억 년 정도 됐는데 46억 년 동안에 생물종이 5번 정도 대멸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룡이 5번째 멸종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6번째 멸종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사람들의 경각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대로 많이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많이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 위협적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경제 위기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기후 변화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온 굉장히 큰 중요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발전 개념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이거는 이제 인류가 진보하는 것이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사실은 이제 이런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주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생태주의는 기존에 이제 이런 발전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계속 수단으로 쓰면서 이제 계속 이 경제 성장의 도구로 이 자원을 계속 쓰고 또 폐기하고
자연은 이제 그렇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계속 무한히 이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자원을 쓰고 폐기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생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태주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것이 바로 기존의 이런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태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태주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이 발전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그 전문적인 용어로 코스모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발전 패러다임이 일종의 현대의 종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도 발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거는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폐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이 생태주의는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그거를 좀 폭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 패러다임이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식민지에서 이제 이런 전쟁을 거쳐서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발전 패러다임을 수용을 했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이런 발전 패러다임을 굉장히 잘 활용한 나라로,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뀐 굉장히 이 성공 사례로 한국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작용을 많이 목격을 했죠. 환경이 파괴되는 거, 수질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기 오염,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간척에 의한 생태계 파괴, 등등,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갖고 오는, 이 환경 문제, 혹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인권 피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구성해 봐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생태주의 입장에서. 저는 그러면 한국의 이런 발전 패러다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기원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는 만주 모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주가 한국이 발전국가로,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를 한 게 바로 이 만주 모던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기죠. 일본이 이기면서 지금 만주는 어디냐 하면 중국의 동북 삼성 일대입니다. 동북 삼성 일대를 이제 만주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이 여기에다가 철도를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만철 수비대라고 하는 걸 처음에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관동군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관동군이 일본 정부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벌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이 청나라 만렵이었는데, 청나라가 너무 이제 열강에 의해서 쪼개지고 힘이 약해지면서 군벌들이 이제 굉장히 도처에서 준 국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만주 쪽에 그 군벌 중에 장학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랑 전쟁을 해서 이 관동군이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게 이제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데,
이기고 나서 이 관동군이 여기에다가 일본의 괴뢰국가, 괴뢰란 말은 인형이라 꼭두각시라는 뜻인데 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만들죠. 새로 만들고 입헌군주국으로 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앉히고 만주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본, 조선, 그다음에 원래 만주, 몽골, 중국 이 5개의 인종이라고 해야 될까,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5개 민족의 협화를 모토로 해서 만주국을 만드는데 이 만주국에서 이 관동군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었어요.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제약도 좀 있었고 또 전통적인 봉건 체제 속에서 막부 체제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의 제약들이 있어서 근대화를 자기들이 지금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그 유럽의 하이 모더니즘을 충분하게 이제 전개를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만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어요. 뭐 제도적인 그 전에 장애물도 없고 지형적으로도 다 평지여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근대적인 도시를 만든다거나 또 기존의 철도를 이용한 교통망을 건설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장 근대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가 바로 만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주는 당시 이제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식민지 만렙 정도 되니까 이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가뭄도 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만주국으로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 갑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만주 쪽으로 이전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맨 왼쪽이 이제 이 만주고요. 만주의 그 위치고 만주국이 위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중간에 있는 사진 2개는 우표인데 만주 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이제 이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를 엄청나게 동원을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도 동원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 이제 이 우표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만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이 사회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시 체제처럼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그다음에 자연을 개조하는 이런 게 이제 만주국의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맨 오른쪽에 요거는 포스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 만주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 비행기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이 교류가 잦았고 이 만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제 이게 수풍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철도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인데,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거를 타면 하루 안에 만주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하루 만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만주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보시면 저 위에가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 지금 장춘입니다. 동북 삼성의 장춘이 지금 신경인데 보시면 굉장히 유럽의 도시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모던한 도시 계획을 특히 이제 이 만주국에는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도시 계획하시는 그분도 여기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유럽의 아주 모던한 도시 계획을 이 만주국에 그대로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다 모여가지고 방사 형태로 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벽돌색 건물은 부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 부산 역사는 이제 없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서울 역사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서울 역사보다 부산 역사가 훨씬 더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부산 역사가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밑에 사진은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온 부간 페리오를 타고 온 일본 사람들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주국은 전시 총력 동원 모델, 그러니까는 항상 전쟁 상태다. 지금 우린 전쟁 상태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늘 전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전시 상태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고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뭐 이제 자연을 막 개조하는 이런 게 이제 이 만주국에서는 가능했고, 이게 이제 일종의 테크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부흥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이 일종의 민족주의와 결합돼서 이제 이 만주국이 가지고 있는 하이 모더니즘의 특성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이 만주국,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 만주국의 지배층 엘리트들이 대거 이제 일본에 가서도, 일본도 이제 망했으니까 전후에 복구할 때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진출해서 다시 일본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시노부스케라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아베 신조 수상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경제 부흥에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주국이 망하고 나서 이 만주국에서 엘리트층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정희 씨라든가 아니면 뭐 백선엽, 정일권, 이성근 뭐 이런 분들인데, 나중에 다 우리 그 3공화국 때 뭐 국무총리를 한다거나 참모총장을 한다거나 이런 그 뭐 대통령을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들이 다 이 만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이제 만주 쪽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김영주, 나중에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이제 이런 유격대를 이끌면서 실제로 이제 만주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또 이제 엘리트층을 차지하게 되면서 북한을 일종의 유격대 국가로 또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만주국의 영향이 북한, 한국, 일본 공동으로 다 이 엘리트층들은 다 이 만주의 하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이 사회를 동원해내고 자연을 이 개발 목적으로 계속 이제 개조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 엘리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제 만주국에서 했던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박정희 씨가 주도했던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만주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한국에 많이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제 이 60년대 한국의 이제 이런 경제 개발기에는 신속 근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였고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국가를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는 이 모토가 건국이었고요.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거고, 이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재건이 국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건설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만주국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속도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공 대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웅변 대회, 뭐 걸기 대회, 표 제작, 그다음에 이제 주민 점호,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군대 내무반에서 점호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가구를 묶어가지고 서로 이제 점검을 한다든지,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은 안 하지만 등화관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습에 대비해서 불을 다 끄는, 뭐 이런 거 안 하면 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불 끄라 그러고, 뭐 이런 훈련을 한다거나, 그래서 계속 이제 전시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을 튼튼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신체가 건강해야지 싸울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체조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다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깡패라든가 이런 불황자, 뭐 이런 사람들을 사회 정화의 뭐랄까요, 모토를 가지고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간척지를 뭐 개간하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데 이제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80년대까지도 이어져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불행한 사태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뭐 공업단지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6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에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관을 빌려오려고 할 수 없이 이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범 국가라고 하면서 국교를 트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만주국 인맥들이 동원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그래서 이제 뭐 배상을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그 당시에 차관을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남아 있어서 보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일종의 식민지 시절에는 상당히 약화됐던 남성성이 이때 굉장히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군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영 체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성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위계서열을 확실하게 하고 굉장히 이 질서를 잡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제 징집제여서 모든 남성이 이제 군대를 또 이제 다녀오는 의무를 져야 됐고, 그 군대에서 일종의 사회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한국판 국방국가를 이 만주국의 에토스가 만들어냅니다. 60년대. 그래서 뭐 산업 역군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싸우면서 일하자, 뭐 일하면서 싸우자, 뭐 이런 그 정신을 계속 또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일종의 파시즘 사회를, 파시스트적인 사회를 60년대 이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세기 말에 자신들이 피해자,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근대적인 사상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아래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파시즘의 중요한 정신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60년대에 이 만주국에서 갖고 온 에토스는, 그런 정신은 다분히 파시즘적이었고, 개발 독재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 파시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 다른 희생들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은 이렇게 침해하는 것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당시에는 많이 이제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을 이제 전제로 한 일종의 전시 동원 체제가 이때는 가능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모든 통치 행위를 다 가능하게 하는, 뭐 심지어 뭐 이게 재판도 약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은 이때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유보될 수밖에 없었고, 개발 독재 형태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 이용하는 방식도 계속 이제 이 뭐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든가,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제 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계속 뭐 도로를 놓는다든가, 뭐 자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산을 깎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뭐 공단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요. 근데 이것도 공교로운 것이 일본이 사실은 이제 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상당한 특수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데, 50년대 말에 일본에서 공해 산업으로 이 치부되던 산업들이 60년대 대부분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쪽으로 공해 산업들이 수출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환경에 부담이 많은 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 확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하천과 바다를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댐 건설하고, 그다음에 60년대 말부터 이제 에너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7% 이상의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하는데,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좀 이제 그 독자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원자력 그 발전에 대해서도 60년대 말부터 추진을 하게 되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속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빠른 속도로 24시간 막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맞추는 건데,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2년 5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일본이 최초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9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자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파 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사진이 터널 공사하는 건데, 굉장히 난공사로 돼 있었던 경부고속도로에서 터널 공사도 원래 3개월, 빨리 잡아도 3개월이라고 했던 거를 정주영 회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25일 만에 이 공사를 완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주국에서 이 배워온 이런 개발 파시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토건적 발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통한 어떤 이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 이를 통한 발전, 이걸 이제 토건적 발전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남아 있죠. 여전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가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사실은 80년대 말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전북 지역에 이제 이 선거 전략으로 제시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직도 이게 완료가 안 됐어요.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끝나지 않은 공사입니다. 근데도 계속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희망 고문을 전북 사람들한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그 쌀 생산 논으로 만들겠다, 공단을 만들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계속 지금 계획을 변경하면서 아직도 이 끝나지 않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핵발전소나 석탄 화력발전소, 물론 이제 탈원전 이거 하면서 이제 줄어들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뭐 이렇게 그 셧다운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6개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 다 그 중지하려면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계속 만들고 최근에 이제 그 부산에서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거 건설하겠다. 제주도 2공항 건설하겠다. 이렇게 요번에 우리 선거에서도 그 확인해봤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이 토건 개발 공약을 뭐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런 다 토건 개발 공약을 다 내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먹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만주국의 에토스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했었던 성장 거점 전략이라고 해서 일단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 그 과실이 이렇게 스피로버 이렇게 넘쳐서 트리클 다운 돼서 다른 지역에도 갈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 진행했던 특정 그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그러니까 이제 이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수도권 중심에서 이 경부 라인으로 계속 이제 자원을 집중을 하고 이 호남 쪽은 배제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자원이 이쪽으로 이 경부 라인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 인구가 몰려들고 자원이 집중되고 돈도 이쪽으로 모이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쪽에 집중되는 이 영향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면적은 한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요.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가 인구는 또 이제 과밀 아니면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뭐 이제 환경 문제,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이런 그 토건적 발전주의 아니면 이제 개발 파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환해 낼 건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런 발전 패러다임을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해체시키면서 재구성하는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도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뭐 세제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전환하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기업이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ESG,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ety, 아니면 Governance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책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아까 이제 7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너무나 안일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은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사회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바꿔내야 되는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그 추상 수준이 높은 거는 자연에다가 권리를 아예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콰도르나 이런 데서는 헌법에다가 자연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는 마오리족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강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140년 정도
계속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마침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황건우이 강이라고 하는 강은 법적 주체예요. 그래서 이제 마오리족이 이 강을 대신해서 강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법적 주체로까지 인정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혹은 뭐 지구법학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도 하나의 법적인 그 주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어쨌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부속물이 아니고 인간과 동등한, 오히려 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로서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지금 넓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연의 한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외부의 지구 생태계의 한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 이하,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먹을거리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요거 이상 떨어지면, 이하로 떨어지면 존엄한 인간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생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요 사이에서 우리가 발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 정의와 환경 정의를 같이 추구하자는 게 이제 이런 도넛 경제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이 도넛 모양으로 생긴 요 안에서만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이런 도넛 경제학을 그래도 상당히 좀 받아들여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린 뉴딜은 이제 미국에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이제 자기들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뭐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를 대변해서 나온 알렉시아 오카시오라고 하는 여성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또 나왔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은 이 그린 뉴딜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긴 한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이제 생산해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다 뭐냐? 일자리 만드는 비용이에요. 일자리를 만드는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편익을 누려왔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 권력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린 뉴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어찌 보면 뭐 국가라기보다는 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섹터별로 쭉 살펴보면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공업 부분이에요. 공업 부분. 그 다음이 건물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운송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업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섹터별로 보면 공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송하고 건물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게 다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금융 자본화되면서 기업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액션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린 뉴딜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굉장히 레디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유세라든가 뭐 이렇게 세금뿐만이 아니라
화석 연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금은 주로 이제 임금이라든가 우리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그린 뉴딜에서 주로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세금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자원세, 그러니까 탄소세,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세금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기업 권력의 어마어마한 도전을 전제로 한 것이 이제 그 그린 뉴딜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린 뉴딜은 그 정도까지 나가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디어는 이제 이 그 도넛 경제학에서 갖고 온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적인 그 정의하고 환경적인 정의를 같이 추구하겠다. 불평등도 완화시키고 사회적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환경 그 생태 한계 이것도 넘어서지 않는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 뉴딜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 총선에서도 사실은 여러 당에서 이 그린 뉴딜을 들고 나옵니다. 똑같이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내용들은 조금씩 달랐어요. 가장 그래도 이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가까웠던 개념을 썼던 거는 녹색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 뭐 탄소 예산제 도입하겠다. 뭐 등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는 화석 연료를 많이 쓰던 산업을 폐지시키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 산업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등. 그래서 이제 뭐 비교적 녹색당이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아이디어하게 많이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CO2 배출이 세계 7위고요. 1인당 배출은 그 18위, 그리고 이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이 사실은 국제적인 책임을 굉장히 져야 되는데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한국이 이제 7억 톤 정도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한 8억 5천 톤 정도 배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배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이제 국제적인 그 무대에 나가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한국이 2015년에 제시한 목표는 BAU 대비,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쭉 했을 때 2030년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37%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준 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배출 기준 대비 얼마큼 줄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그냥 이대로 쭉 배출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배출량보다 37%를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줄 같은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37%를 감축하면 2030년에 우리가 2005년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유엔이 권고하는 대로 1.5도씨 기준을 따르려고 하면,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상 넘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 줄이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19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3억 4천만 톤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인데 한국 경제를 1992년 수준으로 되돌리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유엔 기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이만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이런 데 대한 이번에 후보들 공약 봐도 그렇고 정부 목표를 봐도 그렇고 전혀 여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계속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2020년에도 냈어요. 근데 이제 냈는데
이 숫자만 약간 바꿔가지고 계산 방식만 약간 바꿔갖고 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이제 평가가 한국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기후 악당 국가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의 이제 개념들인데,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일단 정책 수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겠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단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관료 위주의 정책 수립,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이 이 탄소 중립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혹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대기업한테는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관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 수치만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목표만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뭔가 목표는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심의 개발 민족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그린 뉴딜에도 만주국의 에토스가, 정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기껏 한다는 게 뭐 그린 뉴딜 펀드를 만들겠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 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말씀인데, 산정 방식만 바꿔서 계속 해놨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흡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는 뭐 2030, 2050년 넷 제로로 가겠다. 넷 제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하고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똑같아서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목표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지역별로 이 뉴딜 전략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뭐 기술 개발을 하겠다든지 뭐 디지털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은 좀 이렇게 코미디 같은 건데,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 일자리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화가 자꾸 되면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뭐 스마트 시티 하겠다, 뭐 디지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하고는 굉장히 좀 괴리돼 있는, 그리고 정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알기 어려운, 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 전략들이 쭉 이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져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이 목표는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 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녹색성장 뭐 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놨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있습니다. 이 법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그린 뉴딜을 관련돼서 지금 또 이제 입법을 하고 있잖아요. 다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상위법인데 이것들 간에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 누가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할 거냐.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부 부처에서 누가 할 건지. 지금은 이제 환경부가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부는 제일 힘없는 부서예요. 지금 제일 힘센 데는 기재부죠.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없는 환경부가 여기 하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녹색 전환부라든가, 여기다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 주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책들 간의 조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책들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 이제 기후의회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기후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기후에 대응을 할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상당 부분이 건물하고 운송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후의회에는 약점이 좀 있긴 하죠. 이게 이제 대표성 문제도 좀 있고, 누가 대표할 건지,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직접 민주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의회를 구성할 건지, 또 기존의 의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뭐 이런 등등의 그 앞으로 논의해야 될 건 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산업이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연기관은 더 이상 유럽에서는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그 분야를 자초자산이라고 하고 자초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초자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되도록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또 정의롭게 이전해내는 것, 이런 걸 이제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사실은 말은 굉장히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재교육을 할 건지, 또 어떤 분야에서 이분들을 할 수 있을지, 이 비용을 또 어떻게 될 건지 등등 해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숙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면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게 식량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식량이 이렇게 쭉 교역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지금 농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도시에서 이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화되어 있는 먹거리를 지역 먹거리로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면서도 자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을거리를 확보할 건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가장 불평등의 핵심 고리가 이 자산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짧게 얘기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거는 뭐 한 채 가지고 있다, 두 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그거가 핵심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토지를 소유했을 때 생기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공평하게 또 투명하게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을 동원하지 말고 국가 재원만으로도 이제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은 이제 갖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를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체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주택 안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저는 충분히 알려져 있고 제도들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불평등,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도시 공간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최근에 선거 과정에서 많이 이제 회자됐던 건데, 파리의 15분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1분 도시도 얘기 나왔었는데, 파리의 15분 도시 핵심 개념은 15분 걸어서 이렇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핵심 개념은 도심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승용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승용차가 도심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파리시 15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래서 뜯어내는 게 이 15분 도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곳,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기 이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된다든지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여기 이 삼각형 이 두 개 보시면, 예전에는 이 승용차가 도시의 주인이었죠. 이거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행자와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타거나 이제 유모차, 이런 것이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게 사실은 파리의 15분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이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다 재건축 다시 하겠다 그러고 용적률 올리겠다고 하면 15분 도시가 안 되겠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도시가 되면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이 리듬도 자본의 리듬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을 따라갈 수 있게, 또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하면서 생기는 그런 리듬, 이런 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이 만주국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그런 리듬, 전쟁통에 우리가 막 시달렸던 그런 경쟁과 치열한 서로 아귀다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웃과 교류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자연의 리듬을 충분히 만끽하고 그 따라가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도시의 이런 도심 농원, 이게 이제 피츠버그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GM이 있었던 가장 큰 자동차 헤드쿼터가 있었던 도시였는데, 자동차가 산업이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도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쇠퇴했었죠. 그러다가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난 계기가 이 도시 농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다시 몰려들게 되고, 도시가 다시 활성화되는 이런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런 그린 뉴딜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 구조를 이렇게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자산소득 격차가 적으면서 집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조,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그린 뉴딜을 정말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7년 정도 남은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 관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 지향적인, 발전 지향적인 이런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게 도시의 공간 구조를 포함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다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멸종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계기로 오늘 강의가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